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안정적인 길은 오히려 가장 불안한 길입니다. 잘 알다시피 퇴직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반대로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열심히 회사만 다녀서는 부자가 되기는커녕 노후 대비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신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두렵더라도 내 인생을 바꿔볼 기회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저 끝에 어둠과 가난만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을 외면하고 서로 위로해가며 남들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인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절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고통과 눈물이 흐르는 길입니다. 모두가 이 길을 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겠다는 의지가 굳건하다면, 기꺼이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책은 좋은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지은이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 발행 리더스북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평범한 월급쟁이를 돈 버는 투자자로. 부익남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바이블. 82만 명의 투자 멘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의 첫 번째 투자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지금 투자 초보자는 혼란스럽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지만 통장 잔고는 부족하고 대출은 두렵기만 합니다. 저자는 긍정적인 투자 마인드를 새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1권 기초편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투자를 가로막는 마음속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 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투자 법칙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투자 플랜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책의 투자 수업을 따라가며 마인드를 탄탄히 다지고 실전 기술을 트레이닝한다면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어느새 돈 버는 투자자로 거듭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 소유권, 벽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 집 사려고 열심히 돈 모았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에요. 2016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니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값이 치솟았습니다.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버려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죠. 이 또한 일종의 인플레이션입니다. 가만히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간 것은 아니니까요. 거듭 말하지만 노동자나 자영업자는 지금 하는 일만 열심히 해서는 인플레이션의 벽을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그 견고한 벽을 뛰어넘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벽을 넘어선 부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돈이 생기면 자산부터 삽니다. 사업체를 만들고 주식을 사고 건물을 삽니다. 모두 자산이죠. 여기서 나온 매출과 배당금, 월세 등으로 또다시 자산을 삽니다. 그렇게 점점 부자가 되어갑니다. 부자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자산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어느새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니 돈을 버는 속도가 빨라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아닌 자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느냐 아니면 나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느냐에 있습니다. 자산은 사고 나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는 것이라면 부채는 사고 나면 무조건 가격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산, 구매 후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사업체, 주식, 토지, 상가, 주택, 금,
은, 원자재, 채권, 미술품, 가상화폐 등. 부채, 구매 후 가격 하락, 옷, 자동차, 음식, 취미생활용품 등. 새 자동차도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오면 감가상각이 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추억과 사진은 남을지 몰라도 통장 잔고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반면 주식을 사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오르기도 합니다. 배당금이 지급되기도 하고요. 금이나 은, 원자재, 미술품 등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산보다 부채를 더 먼저, 더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고 싶은 부채를 모두 사고 돈이 남으면 투자할 곳을 알아보는 패턴입니다. 명심하세요. 자산이란 남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사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내 집 마련부터. 자산을 소유하라.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자산이고 투자냐며 막막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일단 집부터 사세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집은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먹고 사는 일에는 반드시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사면서 동시에 자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는 의식주 중 집이라는 자산을 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집은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자 동시에 가치가 오르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이 없으면 나와 가족 모두 불편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집을 옮기다 보면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전세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 매우 난감해집니다. 내 집이 있으면 그럴 걱정은 없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하죠. 한마디로 집은 의식주의 하나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이며 잘만 투자하면 계급을 뛰어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집을 산다고 해서 곧바로 들어가 실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다른 집에 월세로 살면서 이 집을 레버리지로 활용해도 좋죠. 그래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보험처럼 든든합니다. 노예 계층에서 벗어나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면 당신은 소유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마련하는 일은 부의 그릇을 키우는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여전히 당신은 집을 사도 좋다.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절대로 전세 살지 마세요. 차라리 월세로 사세요. 저는 2017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라는 영상을 올려 구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강생들에게 전세 대신 월세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월세라니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월세에 대한 편견이 있죠. 신혼부부가 전셋집에서 시작하면 고개를 끄덕이지만 월세로 시작하면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전세 구할 능력이 없어서 월세로 산다는 인식이 팽배하죠. 전세금은 나중에 고스란히 돌려받는 데 비해 월세는 생돈이 나간다는 경제적인 계산도 더해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세를 살게 되면 내가 가진 목돈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최소 2년간 묶이게 됩니다. 내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전세 제도는 얼핏 세입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사실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4억 원짜리 집에 3억 원을 내고 전세로 살았는데 2년 후에 집값이 5천만 원 오른다면 시세 차익은 누구 몫인가요? 당연히 집주인입니다. 투자로 치면 나는 3억 원을, 집주인은 고작 1억 원을 냈는데 이익은 100% 집주인이 독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 돈으로 돈을 번 집주인은 절대로 세입자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전셋값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겠죠. 저는 신혼생활을 경기도 안양시의 오래된 15평짜리 아파트에서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파트 투자를 통해 자산을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월세로 시작한 것은 투자금을 많이 마련하여 하루라도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아파트의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 전세는 1억 8천만 원이었고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전세 대출이 80%까지 가능했으니 전세로 산다면 제 돈 3,600만 원이 필요하고 매달 36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죠.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 매달 60만 원을 내야 하고요. 한눈에 봐도 월세를 살면 전세를 살 때보다 매달 24만 원이 더 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월 24만 원, 1년에 288만 원을 더 쓰더라도 보증금 차액인 2,600만 원으로 그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투자자의 마인드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전세로 살고 투자금을 빌릴 수도 있지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 살면서 보증금 2,600만 원을 아끼고 여기에 대출까지 받아서 최대한 투자금을 늘리는 게 투자자의 마인드입니다. 2,600만 원으로 1년에 288만 원을 벌려면 연 11%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니 힘들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적은 투자금에서 2,600만 원은 어떤 부동산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소득 대비 대출 총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전세야말로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이 전세 보증금으로 묶여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내 돈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소유권을 얻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폭락이 오면 정말 집을 살 수 있을까? 집을 살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전세를 택한 분들은 정작 기회가 왔을 때 보증금에 돈이 묶여 있어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때 샀어야 하는데 라는 말과 함께 집값이 폭락하면 그땐 꼭 사야지 라는 다짐을 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몇 번 없었던 폭락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집값이 폭락하면 그분들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이 없어서입니다. 대부분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폭락이 시작돼도 운용할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전세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집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쉽게 내줄 리도 없겠죠. 하지만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겁이 나서 못 삽니다. 집값이 오를 때도 못 샀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는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여간에서는 집을 사지 못합니다. 더 떨어지면 사야겠다며 계속 전세를 삽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물가와 연동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자산이며 다른 곳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오를 만한 곳을 사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오를 만한 곳을 찾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확률을 높이는 것이 바로 투자 공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을 돈으로만 보지 말자. 집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필수제이다. 가능한 한 빨리 나에게 맞는 집을 찾자. 특히 실거주할 집이 필요하다면 더욱 그렇다. 단, 집은 자산으로서도 기능하니 오를 집을 찾는 눈을 키우자. 처음 집을 살 때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집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한번 깨고 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등기를 마치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월세 받는 투자보다 시세 차익을 노려라. 시세 차익과 월세 투자, 시장부터 다르다. 시세 차익형 투자가 좋을까? 월세 받는 수익형 투자가 좋을까? 부동산 투자 공부를 조금 해본 분들이라면 분명 이런 궁금증을 가질 겁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크게 보고도 싶고 매달 월세 받으며 살고도 싶죠. 그러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물건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내 상황에 적합한 투자 방식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했지만 먼저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와 월세 받는 투자는 접근 방식부터 다릅니다. 각자 유리한 집의 종류도 다른데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자에서는 아파트 투자가 주를 이룹니다. 사고 파는 것이 핵심이므로 언제든 잘 팔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늘 수요가 많고 매매도 활발하게 일어나니까요. 아파트보다는 수요도 적고 매매 가격의 상승폭도 낮은 편이지만 빌라 역시 시세 차익형 종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투자금이 적게 들고 간혹 재개발 호재를 잡아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월세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으로도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상가나 오피스텔에 비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특히 원룸형 오피스텔은 대부분 월세 받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투자 방식이 나에게 더 적합할까요? 월세를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젊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대체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욱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월세 받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까 월세 받는 투자를 할 때는 상가나 원룸형 오피스텔을 주로 산다고 말씀드렸죠. 월세형 투자를 하려면 좋은 상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가를 샀는데 월세를 받을 수 없다면, 즉 공실이 생기면 완전 낭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상가 투자에 초보라는 점이 큰 문제죠. 여기 괜찮은 카페에 들어오면 딱이겠다 싶지만 예상과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가게는 성황인데 저 가게는 파리가 날립니다. 잘 되던 상가도 옆에 다른 상가가 들어오거나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바뀌면 발길이 뚝 끊깁니다. 이처럼 상가 입지를 분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해서 공실이 장기화되면 월세는 끊기고 대출 이자만 나가게 됩니다. 원룸형 오피스텔도 절대 쉬운 투자가 아닙니다.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건축 허가가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내가 산 오피스텔 근처에 언제든 새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죠. 주변에 새 경쟁자가 생기는 것은 투자자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또한 이동이 가벼운 1인 가구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원룸형 오피스텔의 특성상 빈번히 공실이 나기 쉽고요. 원룸형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용 건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거주 수요가 적어 나중에 팔려고 해도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준전문가다. 제가 부동산 초보자에게 시세 차익형 투자를 더 권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대부분 비전문가이지만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는 대부분 준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유의 집이든 아니든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주택에서 살아왔습니다. 20, 30대의 젊은 분이라면 아파트 퀴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떤 동네가 살기 좋은지, 어떤 아파트가 살기 좋은지 정도는 자연스럽게 체득했습니다.
내가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곳은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살기 좋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교통은 편한가?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가? 근처에 학교나 학원이 있나? 안전한가? 소음은 없나? 병원이나 마트와 가까운가? 내가 여기 산다면 어떨까를 생각하는 것이 이 상권이 앞으로 발전하겠는가를 판단하는 일보다는 훨씬 쉬울 것입니다.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철저한 아파트면 좋겠죠. 이런 요소들을 두루 갖춘 곳에 투자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위와 같은 요소를 두루 갖춘 곳이 보통은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투자에 유리한 점은 또 있습니다. 여차하면 내가 가족과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원룸형 오피스텔은 어렵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원한다면 월세를 받는 것도 가능하니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월세 수익을 노려야 하는 사람들. 그럼 월세 받는 투자는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월세 수익이 급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고정 수입이 끊겼거나 곧 끊길 사람. 둘째, 더는 집을 살 필요가 없는 다주택자. 전자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한 사람, 몸이 아파서 더는 근로 생활을 하기가 힘든 사람,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 등입니다. 이런 경우 5년 후에 2억 원보다는 다달이 들어오는 200만 원이 훨씬 소중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이미 시세 차익용 투자를 끝낸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갈 집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집도 어느 정도 다 장만해 뒀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비주택 월세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월세 목적의 투자는 시세 차익용 투자와는 다른 시각의 공부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부자는 대출을 투자금으로 활용할 줄 안다. 대출은 막아야 할 질병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제 막 한 채의 집을 장만한 분들에게 묻습니다. 집 사서 축하한다는 주변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나요? 딱 안방까지만 내 집이에요. 이제 몇 억 빚쟁이라고요. 이렇게 농단 반 진단 반으로 한탄을 내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집을 샀다고 하면 주위의 어르신이나 부모님께서는 바로 이런 조언을 하곤 합니다. 이제 책임감을 갖고 착실히 벌어서 빚을 갚아라. 이게 대출금 상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사라지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대출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서 버는 족족 대출금을 갚아버리고 싶은 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면 왠지 잘못한 것 같고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빚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어지죠. 그런데 저는 내 집 마련을 넘어서 더욱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원금 상환을 최대한 늦추기를 추천합니다. 대출은 어떻게든 피하거나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할 질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는다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출이 정말 위험해서 빨리 갚아야만 하는 거라면 은행도 고객이 빨리빨리 원금을 상환해 주길 바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은행업은 말하자면 정수기 렌탈 사업과 비슷합니다. 정수기를 빌려주고 일정한 이용료를 받는 것처럼 상품을 빌려주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것이 은행업이죠. 정수기 대여 업체는 고객이 정수기를 돌려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정수기 이용료만을 원할 뿐이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만 꼬박꼬박 잘 내면 됐지 원금 상환은 오히려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서 잘 사용하고 이자만 잘 낸다면 대출을 받은 나도 돈을 빌려준 은행도 모두 좋은 거죠. 도의적으로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핵심은 잘 사용하는 것과 이자를 잘 내는 것입니다. 이를 기본으로 원금 상환을 최소화하고 여유 자금을 투자금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은행은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나의 투자 실력입니다.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자로 나가는 돈보다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나 자신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시기가 온다. 그렇다고 무조건 엑셀만 밟아서는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호고 교통법규고 무시하고 달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도 계속 엑셀을 밟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브레이크를 언제 밟아야 할까요? 투자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야 할 때는 언제인지 알아봅시다. 먼저 이자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졌을 때를 댈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절대 대출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죠. 공든 탑이 무너지듯 그간의 투자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실거주로 내 집에 살고 있지만 이자와 원금 상환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집을 매각하거나 전세를 줘서 대출을 상환하고 우리 가족은 더 저렴한 집에 월세를 사는 편이 낫죠. 또한 대출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라면 브레이크를 밟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원금 상환을 늦춰야 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부익남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전 대출금 때문에 불안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요. 대출을 갚아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의 분이라면 굳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투자도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생애 주기에 따른 속도 조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젊고 아직 결혼 전인 분이라면 투자금은 적지만 활동이 자유롭죠. 그럴 때는 최대한 대출이라는 엑셀을 밟아서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었다면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우선은 엑셀에서 살짝 발을 떼고 실거주할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다면 자녀가 최소한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착할 집을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이 시기에 내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월세나 전세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전학 문제로 이사가 어렵기 때문에 전월세가 급등하면 재무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부자가 되려면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한 늦추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운전이 어려워지듯 통제 불가능한 대출은 자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정입니다.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부담감과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의 투자 실력에 자신이 있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금과 이자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여 엑셀을 밟을 것인지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가 집값 폭락을 야기할 것인가? 인구가 줄어들면 대한민국은 망할까?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 밀도가 낮아지니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적당히 퍼져서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겠죠. 전국 모든 지역의 인구가 균등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울, 수도권과 같이 인프라가 좋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는 감소한다고 해도 지역별로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밀집되는 곳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1.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의 인프라는 멈추기 시작한다.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점점 사람이 줄어드니 가게와 학교, 병원 등이 문을 닫습니다. 최소한의 매출도 나오지 않으면 가게는 문을 닫고 사람들은 떠나게 되죠. 인프라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적은 곳의 교통이 유지될 리도 없겠죠. 하루에 버스 몇 대 오가는 것이 전부인 불편한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학교도, 마트도, 병원도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학교가 없는 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나요? 젊은 세대는 일자리가 많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아직 인프라가 작동하는 대도시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인프라가 더욱 마비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는 오히려 수도권, 대도시의 인구 밀집을 초래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2. 좋은 집에 전월세로 살기도 힘들어진다.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질 테니 전세나 월세를 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원하는 지역에서 전월세를 살기는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와 월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인구가 감소하면 수도권과 지방 소도시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이때 수요가 적은 지방의 집을 팔고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대도시 지역의 똘똘한 한 채는 끝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본인들도 실거주하려고 할 겁니다. 타 지역들의 인프라가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인구가 줄어들어도 인기 지역은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고 전월세 물량 자체도 감소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오히려 대도시 중심지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빨리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 전체 인구는 줄어들어도 도심의 가구 수는 늘어난다. 11장에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짚으면서 인구수보다는 가구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명이 같이 살아가는 대가족 시대에는 집 한 채면 되지만 각자 따로 살아간다면 5채가 필요하죠. 최근에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약 2035만 개였던 가구 수가 2030년에는 약 2204만 가구, 2040년에는 약 2265만 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가구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향하면 시골은 빈집이 늘어나는데 대도시는 오히려 주택이 부족해집니다. 주택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죠. 인구 감소는 오히려 더 빨리 투자해야 할 이유다. 저는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인구 절벽을 맞게 되면 우리나라는 망할까요? 인구 감소로 인해 집값이 폭락한다면 비단 부동산만 문제는 아닐 겁니다. 기업은 문을 닫고 경제는 무너지겠죠.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집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집값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집값이 폭락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되기를 기다렸던 분들도 선뜻 집을 살 수 없을 겁니다. 다음 해에도 인구는 줄어들 예정이므로 병원, 학교가 없어지고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할 테니까요. 결국 본인도 살던 동네를 떠나 좀 더 큰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대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 전월세를 구하기는 더 힘들겠죠. 결국 인구가 감소해도 평생 내 집 없이 살기는 힘겨울 겁니다.
인구 감소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옵니다. 떨어지는 곳은 떨어지고 오를 곳은 더 오르겠죠. 그러니 인구 감소라는 사실이 마냥 집값이 내려가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르는 곳은 오르고 그런 곳은 경쟁이 심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더 좋은 곳을 선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려면 투자를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똘똘한 한 채, 여전히 유효하다.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려는 전략은 부동산 규제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니 저렴한 집 여러 채를 사놓기보다 제대로 된 집 한 채를 마련하려는 거죠. 2022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유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집값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 같은 돈으로 여러 채에 투자하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저렴한 집 여러 채가 입지 좋은 곳에 똘똘한 한 채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평균 거래량과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지방은 17%가 늘었지만 수도권은 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이 지방의 2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무리하게 여러 채를 사서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서울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각종 세금 부담으로 한 채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같은 돈으로 저렴한 여러 채에 나누어 투자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세 레버리지를 더욱 많이 일으켜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입니다.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 대출 금지 등 각종 규제로 세금 부담은 커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는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이든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 때는 대출이 그나마 잘 나오고 세금 규제도 덜한 편이죠. 항상 규제나 정책에 따라 투자 방식은 바뀝니다. 언젠가는 다시 다주택자가 유리한 날이 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규제로 촘촘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3. 누구나 좋은 집을 선호한다. 여러 곳에 투자하겠다고 투자금을 분산하다 보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저렴한 주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가 좋지 않고 인프라가 부족한 낡은 집을 여러 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 호재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런 주택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채를 매수할 돈으로 딱 한 채를 마련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주하기 좋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앞으로도 더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입지와 인프라는 단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언제나 위험하다. 앞서 말씀드렸듯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전략은 지금도 좋은 선택입니다. 규제나 상황이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봐도 좋은 집은 남이 봐도 좋고 그런 집의 가격은 비싼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든 똘똘한 집을 사겠다고 무리하게 영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는 나와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릴 테니까요. 무리한 투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연소득의 10배를 기준으로 삼기를 추천합니다. 부부의 연간 소득이 7천만 원이라면 그 10배인 7억 원 정도의 집이 투자의 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연간 소득의 15배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분명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투자입니다. 간혹 연간 소득이 1억 원 정도인 젊은 부부가 분양권을 사고 법인을 세워 30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투자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투자 규모를 늘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르기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수익도 늘어나고요.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라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하락으로 돌아설 때도 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소위 말하는 조정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집값은 5에서 6% 정도 하락합니다. 부동산 폭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10에서 15% 떨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작아 보이나요?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는 훨씬 큽니다. 만약 내 연간 소득의 10배에 해당하는 자산을 소유했을 경우 자산 가치가 10% 정도 하락한다면 거의 원금을 잃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도 버틸 수는 있겠죠. 1년치의 소득을 날리는 정도니까요. 무리한 투자를 한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이야기한 연간 소득 1억 원에 분양권 30억 원치를 운용하는 부부를 봅시다. 집값이 3%만 흔들려도 1년치의 연간 소득이 사라지게 됩니다. 5에서 6%면 2년치 연간 소득이 날아가고 10%가 하락하면 3년치 연소득이 없어집니다. 위의 수치는 평균치입니다. 특정 지역, 특정 종목은 훨씬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서두르다가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내 가족의 삶은 얼마나 힘들어질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니 잘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유튜버,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님의 첫 번째 저서입니다. 저자는 20대에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투자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저자의 첫 번째 멘토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으며 부자가 되어보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0대 초반 대기업에 입사하여 월급의 90%를 저축하며 종잣돈을 모았고, 이후 소도시 아파트 갭 투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신혼생활도 월세집에서 살며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을 불려나갔고, 현재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자산가이자 투자 멘토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낭독해드린 1권은 기초편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자뿐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투자의 기본 원리와 투자 마인드를 일깨워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곧 2023년을 맞이할 지금은 미국의 긴축과 급격한 금리 상승 여파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듯한데요. 저자는 자신이 모은 종잣돈 4,600만 원으로 지방 소도시 아파트를 처음 매수했을 때도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며 모두가 뜯어 말렸었다고 회상합니다. 매물을 중개하는 중개사마저 만류하는 상황에서 저자는 정말 간절히 인생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투자를 계속해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단과 의지가 지금의 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이어나갔던 저자도 책 속에서 현실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자신의 연봉의 10배 정도의 자산을 사들이는 선까지는 안전한 투자이다. 하지만 그 이상을 투자하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싶다면 평범한 길을 걷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또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마인드라는 점 또한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삶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생각과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인드, 투자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인드를 확고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왜 전세보다 월세에 사는 것이 유리한지, 왜 청약에 올인하는 것만이 답이 아닌지, 대출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등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요소들과 투자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이 일본 부동산 시장을 따라갈 것인지, 인구 감소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우리나라의 부동산 환경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투자를 공부하고 실행하다 보면 기술적인 공부에 집중하게 될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를 다지는 일이 전부라는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시장을 버티고 기회로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었던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 소유권, 벽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 집 사려고 열심히 돈 모았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에요. 2016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니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값이 치솟았습니다.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버려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죠. 이 또한 일종의 인플레이션입니다. 가만히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간 것은 아니니까요. 거듭 말하지만 노동자나 자영업자는 지금 하는 일만 열심히 해서는 인플레이션의 벽을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그 견고한 벽을 뛰어넘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벽을 넘어선 부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돈이 생기면 자산부터 삽니다. 사업체를 만들고 주식을 사고 건물을 삽니다. 모두 자산이죠. 여기서 나온 매출과 배당금, 월세 등으로 또다시 자산을 삽니다. 그렇게 점점 부자가 되어갑니다. 부자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자산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어느새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니 돈을 버는 속도가 빨라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아닌 자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느냐 아니면 나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느냐에 있습니다. 자산은 사고 나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는 것이라면 부채는 사고 나면 무조건 가격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산, 구매 후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사업체, 주식, 토지, 상가, 주택, 금, 은, 원자재, 채권, 미술품, 가상화폐 등. 부채, 구매 후 가격 하락, 옷, 자동차, 음식, 취미생활용품 등. 새 자동차도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오면 감가상각이 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추억과 사진은 남을지 몰라도 통장 잔고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반면 주식을 사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오르기도 합니다. 배당금이 지급되기도 하고요. 금이나 은, 원자재, 미술품 등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산보다 부채를 더 먼저, 더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고 싶은 부채를 모두 사고 돈이 남으면 투자할 곳을 알아보는 패턴입니다. 명심하세요.
자산이란 남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사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내 집 마련부터. 자산을 소유하라.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자산이고 투자냐며 막막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일단 집부터 사세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집은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먹고 사는 일에는 반드시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사면서 동시에 자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는 의식주 중 집이라는 자산을 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집은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자 동시에 가치가 오르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이 없으면 나와 가족 모두 불편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집을 옮기다 보면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전세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 매우 난감해집니다. 내 집이 있으면 그럴 걱정은 없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하죠. 한마디로 집은 의식주의 하나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이며 잘만 투자하면 계급을 뛰어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집을 산다고 해서 곧바로 들어가 실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다른 집에 월세로 살면서 이 집을 레버리지로 활용해도 좋죠. 그래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보험처럼 든든합니다. 노예 계층에서 벗어나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면 당신은 소유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마련하는 일은 부의 그릇을 키우는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여전히 당신은 집을 사도 좋다.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절대로 전세 살지 마세요. 차라리 월세로 사세요. 저는 2017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라는 영상을 올려 구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강생들에게 전세 대신 월세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월세라니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월세에 대한 편견이 있죠. 신혼부부가 전셋집에서 시작하면 고개를 끄덕이지만 월세로 시작하면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전세 구할 능력이 없어서 월세로 산다는 인식이 팽배하죠. 전세금은 나중에 고스란히 돌려받는 데 비해 월세는 생돈이 나간다는 경제적인 계산도 더해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세를 살게 되면 내가 가진 목돈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최소 2년간 묶이게 됩니다. 내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전세 제도는 얼핏 세입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사실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4억 원짜리 집에 3억 원을 내고 전세로 살았는데 2년 후에 집값이 5천만 원 오른다면 시세 차익은 누구 몫인가요? 당연히 집주인입니다. 투자로 치면 나는 3억 원을, 집주인은 고작 1억 원을 냈는데 이익은 100% 집주인이 독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 돈으로 돈을 번 집주인은 절대로 세입자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전세값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겠죠. 저는 신혼생활을 경기도 안양시의 오래된 15평짜리 아파트에서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파트 투자를 통해 자산을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월세로 시작한 것은 투자금을 많이 마련하여 하루라도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아파트의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 전세는 1억 8천만 원이었고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전세 대출이 80%까지 가능했으니 전세로 산다면 제 돈 3,600만 원이 필요하고 매달 36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죠.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 매달 60만 원을 내야 하고요. 한눈에 봐도 월세를 살면 전세를 살 때보다 매달 24만 원이 더 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월 24만 원, 1년에 288만 원을 더 쓰더라도 보증금 차액인 2,600만 원으로 그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투자자의 마인드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전세로 살고 투자금을 빌릴 수도 있지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 살면서 보증금 2,600만 원을 아끼고 여기에 대출까지 받아서 최대한 투자금을 늘리는 게 투자자의 마인드입니다. 2,600만 원으로 1년에 288만 원을 벌려면 연 11%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니 힘들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적은 투자금에서 2,600만 원은 어떤 부동산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소득 대비 대출 총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전세야말로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이 전세 보증금으로 묶여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내 돈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소유권을 얻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폭락이 오면 정말 집을 살 수 있을까? 집을 살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전세를 택한 분들은 정작 기회가 왔을 때 보증금에 돈이 묶여 있어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때 샀어야 하는데 라는 말과 함께 집값이 폭락하면 그땐 꼭 사야지 라는 다짐을 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몇 번 없었던 폭락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집값이 폭락하면 그분들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이 없어서입니다. 대부분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폭락이 시작돼도 운용할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전세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집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쉽게 내줄 리도 없겠죠. 하지만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겁이 나서 못 삽니다. 집값이 오를 때도 못 샀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는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여간에서는 집을 사지 못합니다. 더 떨어지면 사야겠다며 계속 전세를 삽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물가와 연동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자산이며 다른 곳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오를 만한 곳을 사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오를 만한 곳을 찾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확률을 높이는 것이 바로 투자 공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을 돈으로만 보지 말자. 집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필수제이다. 가능한 한 빨리 나에게 맞는 집을 찾자. 특히 실거주할 집이 필요하다면 더욱 그렇다. 단, 집은 자산으로서도 기능하니 오를 집을 찾는 눈을 키우자. 처음 집을 살 때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집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한번 깨고 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등기를 마치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월세 받는 투자보다 시세 차익을 노려라. 시세 차익과 월세 투자, 시장부터 다르다. 시세 차익형 투자가 좋을까? 월세 받는 수익형 투자가 좋을까? 부동산 투자 공부를 조금 해본 분들이라면 분명 이런 궁금증을 가질 겁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크게 보고도 싶고 매달 월세 받으며 살고도 싶죠. 그러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물건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내 상황에 적합한 투자 방식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했지만 먼저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와 월세 받는 투자는 접근 방식부터 다릅니다. 각자 유리한 집의 종류도 다른데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자에서는 아파트 투자가 주를 이룹니다. 사고 파는 것이 핵심이므로 언제든 잘 팔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늘 수요가 많고 매매도 활발하게 일어나니까요. 아파트보다는 수요도 적고 매매 가격의 상승폭도 낮은 편이지만 빌라 역시 시세 차익형 종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투자금이 적게 들고 간혹 재개발 호재를 잡아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월세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으로도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상가나 오피스텔에 비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특히 원룸형 오피스텔은 대부분 월세 받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투자 방식이 나에게 더 적합할까요? 월세를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젊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대체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욱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월세 받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까 월세 받는 투자를 할 때는 상가나 원룸형 오피스텔을 주로 산다고 말씀드렸죠. 월세형 투자를 하려면 좋은 상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가를 샀는데 월세를 받을 수 없다면, 즉 공실이 생기면 완전 낭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상가 투자에 초보라는 점이 큰 문제죠. 여기 괜찮은 카페에 들어오면 딱이겠다 싶지만 예상과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가게는 성황인데 저 가게는 파리가 날립니다. 잘 되던 상가도 옆에 다른 상가가 들어오거나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바뀌면 발길이 뚝 끊깁니다. 이처럼 상가 입지를 분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해서 공실이 장기화되면 월세는 끊기고 대출 이자만 나가게 됩니다. 원룸형 오피스텔도 절대 쉬운 투자가 아닙니다.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건축 허가가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내가 산 오피스텔 근처에 언제든 새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죠. 주변에 새 경쟁자가 생기는 것은 투자자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또한 이동이 가벼운 1인 가구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원룸형 오피스텔의 특성상 빈번히 공실이 나기 쉽고요. 원룸형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용 건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거주 수요가 적어 나중에 팔려고 해도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준 전문가다. 제가 부동산 초보자에게 시세 차익형 투자를 더 권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대부분 비전문가이지만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는 대부분 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유의 집이든 아니든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주택에서 살아왔습니다. 20, 30대의 젊은 분이라면 아파트 퀴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떤 동네가 살기 좋은지, 어떤 아파트가 살기 좋은지 정도는 자연스럽게 체득했습니다. 내가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곳은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살기 좋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교통은 편한가?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가? 근처에 학교나 학원이 있나? 안전한가? 소음은 없나? 병원이나 마트와 가까운가? 내가 여기 산다면 어떨까를 생각하는 것이 이 상권이 앞으로 발전하겠는가를 판단하는 일보다는 훨씬 쉬울 것입니다.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철저한 아파트면 좋겠죠. 이런 요소들을 두루 갖춘 곳에 투자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위와 같은 요소를 두루 갖춘 곳이 보통은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투자에 유리한 점은 또 있습니다. 여차하면 내가 가족과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원룸형 오피스텔은 어렵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원한다면 월세를 받는 것도 가능하니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월세 수익을 노려야 하는 사람들. 그럼 월세 받는 투자는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월세 수익이 급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고정 수입이 끊겼거나 곧 끊길 사람. 둘째, 더는 집을 살 필요가 없는 다주택자. 전자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한 사람, 몸이 아파서 더는 근로 생활을 하기가 힘든 사람,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 등입니다. 이런 경우 5년 후에 2억 원보다는 다달이 들어오는 200만 원이 훨씬 소중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이미 시세 차익용 투자를 끝낸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갈 집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집도 어느 정도 다 장만해뒀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비주택 월세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월세 목적의 투자는 시세 차익용 투자와는 다른 시각의 공부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부자는 대출을 투자금으로 활용할 줄 안다. 대출은 막아야 할 질병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제 막 한 채의 집을 장만한 분들에게 묻습니다. 집 사서 축하한다는 주변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나요? 딱 안방까지만 내 집이에요. 이제 몇 억 빚쟁이라고요. 이렇게 농단 반 진단 반으로 한탄을 내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집을 샀다고 하면 주위의 어르신이나 부모님께서는 바로 이런 조언을 하곤 합니다. 이제 책임감을 갖고 착실히 벌어서 빚을 갚아라. 이게 대출금 상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사라지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대출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서 버는 족족 대출금을 갚아버리고 싶은 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면 왠지 잘못한 것 같고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빚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어지죠. 그런데 저는 내 집 마련을 넘어서 더욱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원금 상환을 최대한 늦추기를 추천합니다. 대출은 어떻게든 피하거나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할 질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는다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출이 정말 위험해서 빨리 갚아야만 하는 거라면 은행도 고객이 빨리빨리 원금을 상환해 주길 바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은행업은 말하자면 정수기 렌탈 사업과 비슷합니다. 정수기를 빌려주고 일정한 이용료를 받는 것처럼 상품을 빌려주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것이 은행업이죠. 정수기 대여 업체는 고객이 정수기를 돌려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정수기 이용료만을 원할 뿐이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만 꼬박꼬박 잘 내면 됐지 원금 상환은 오히려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도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서 잘 사용하고 이자만 잘 낸다면 대출을 받은 나도 돈을 빌려준 은행도 모두 좋은 거죠. 도의적으로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핵심은 잘 사용하는 것과 이자를 잘 내는 것입니다. 이를 기본으로 원금 상환을 최소화하고 여유 자금을 투자금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은행은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나의 투자 실력입니다.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자로 나가는 돈보다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나 자신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시기가 온다. 그렇다고 무조건 엑셀만 밟아서는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호고 교통법규고 무시하고 달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도 계속 엑셀을 밟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브레이크를 언제 밟아야 할까요? 투자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야 할 때는 언제인지 알아봅시다. 먼저 이자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졌을 때를 댈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절대 대출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죠. 공든 탑이 무너지듯 그간의 투자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실거주로 내 집에 살고 있지만 이자와 원금 상환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집을 매각하거나 전세를 줘서 대출을 상환하고 우리 가족은 더 저렴한 집에 월세를 사는 편이 낫죠. 또한 대출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라면 브레이크를 밟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원금 상환을 늦춰야 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부익남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전 대출금 때문에 불안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요. 대출을 갚아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의 분이라면 굳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투자도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생애 주기에 따른 속도 조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젊고 아직 결혼 전인 분이라면 투자금은 적지만 활동이 자유롭죠. 그럴 때는 최대한 대출이라는 엑셀을 밟아서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었다면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우선은 엑셀에서 살짝 발을 떼고 실거주할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다면 자녀가 최소한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착할 집을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이 시기에 내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월세나 전세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전학 문제로 이사가 어렵기 때문에 전월세가 급등하면 재무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부자가 되려면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한 늦추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운전이 어려워지듯 통제 불가능한 대출은 자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정입니다.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부담감과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의 투자 실력에 자신이 있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금과 이자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여 엑셀을 밟을 것인지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가 집값 폭락을 야기할 것인가? 인구가 줄어들면 대한민국은 망할까?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 밀도가 낮아지니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적당히 퍼져서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겠죠. 전국 모든 지역의 인구가 균등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울, 수도권과 같이 인프라가 좋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는 감소한다고 해도 지역별로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밀집되는 곳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1.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의 인프라는 멈추기 시작한다.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점점 사람이 줄어드니 가게와 학교, 병원 등이 문을 닫습니다. 최소한의 매출도 나오지 않으면 가게는 문을 닫고 사람들은 떠나게 되죠. 인프라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적은 곳의 교통이 유지될 리도 없겠죠. 하루에 버스 몇 대 오가는 것이 전부인 불편한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학교도, 마트도, 병원도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학교가 없는 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나요? 젊은 세대는 일자리가 많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아직 인프라가 작동하는 대도시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인프라가 더욱 마비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는 오히려 수도권, 대도시의 인구 밀집을 초래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2. 좋은 집에 전월세로 살기도 힘들어진다.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질 테니 전세나 월세를 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원하는 지역에서 전월세를 살기는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와 월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인구가 감소하면 수도권과 지방 소도시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이때 수요가 적은 지방의 집을 팔고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대도시 지역의 똘똘한 한 채는 끝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본인들도 실거주하려고 할 겁니다. 타 지역들의 인프라가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인구가 줄어들어도 인기 지역은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고 전월세 물량 자체도 감소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오히려 대도시 중심지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빨리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 전체 인구는 줄어들어도 도심의 가구 수는 늘어난다. 11장에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짚으면서 인구수보다는 가구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명이 같이 살아가는 대가족 시대에는 집 한 채면 되지만 각자 따로 살아간다면 5채가 필요하죠. 최근에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약 2035만 개였던 가구 수가 2030년에는 약 2204만 가구, 2040년에는 약 2265만 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가구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향하면 시골은 빈집이 늘어나는데 대도시는 오히려 주택이 부족해집니다. 주택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죠. 인구 감소는 오히려 더 빨리 투자해야 할 이유다. 저는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인구 절벽을 맞게 되면 우리나라는 망할까요? 인구 감소로 인해 집값이 폭락한다면 비단 부동산만 문제는 아닐 겁니다. 기업은 문을 닫고 경제는 무너지겠죠.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집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집값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집값이 폭락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되기를 기다렸던 분들도 선뜻 집을 살 수 없을 겁니다. 다음 해에도 인구는 줄어들 예정이므로 병원, 학교가 없어지고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할 테니까요. 결국 본인도 살던 동네를 떠나 좀 더 큰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대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 전월세를 구하기는 더 힘들겠죠. 결국 인구가 감소해도 평생 내 집 없이 살기는 힘겨울 겁니다. 인구 감소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옵니다. 떨어지는 곳은 떨어지고 오를 곳은 더 오르겠죠. 그러니 인구 감소라는 사실이 마냥 집값이 내려가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르는 곳은 오르고 그런 곳은 경쟁이 심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더 좋은 곳을 선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려면 투자를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똘똘한 한 채, 여전히 유효하다.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려는 전략은 부동산 규제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니 저렴한 집 여러 채를 사놓기보다 제대로 된 집 한 채를 마련하려는 거죠.
2022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유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집값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 같은 돈으로 여러 채에 투자하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저렴한 집 여러 채가 입지 좋은 곳에 똘똘한 한 채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평균 거래량과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지방은 17%가 늘었지만 수도권은 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이 지방의 2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무리하게 여러 채를 사서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서울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각종 세금 부담으로 한 채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같은 돈으로 저렴한 여러 채에 나누어 투자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세 레버리지를 더욱 많이 일으켜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입니다.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 대출 금지 등 각종 규제로 세금 부담은 커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는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이든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 때는 대출이 그나마 잘 나오고 세금 규제도 덜한 편이죠. 항상 규제나 정책에 따라 투자 방식은 바뀝니다. 언젠가는 다시 다주택자가 유리한 날이 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규제로 촘촘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3. 누구나 좋은 집을 선호한다. 여러 곳에 투자하겠다고 투자금을 분산하다 보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저렴한 주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가 좋지 않고 인프라가 부족한 낡은 집을 여러 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 호재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런 주택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채를 매수할 돈으로 딱 한 채를 마련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주하기 좋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앞으로도 더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입지와 인프라는 단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언제나 위험하다. 앞서 말씀드렸듯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전략은 지금도 좋은 선택입니다. 규제나 상황이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봐도 좋은 집은 남이 봐도 좋고 그런 집의 가격은 비싼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든 똘똘한 집을 사겠다고 무리하게 영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는 나와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릴 테니까요. 무리한 투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연소득의 10배를 기준으로 삼기를 추천합니다. 부부의 연간 소득이 7천만 원이라면 그 10배인 7억 원 정도의 집이 투자의 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연간 소득의 15배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분명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투자입니다. 간혹 연간 소득이 1억 원 정도인 젊은 부부가 분양권을 사고 법인을 세워 30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투자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투자 규모를 늘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르기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수익도 늘어나고요.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라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하락으로 돌아설 때도 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소위 말하는 조정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집값은 5에서 6% 정도 하락합니다. 부동산 폭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10에서 15% 떨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작아 보이나요?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는 훨씬 큽니다. 만약 내 연간 소득의 10배에 해당하는 자산을 소유했을 경우 자산 가치가 10% 정도 하락한다면 거의 원금을 잃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도 버틸 수는 있겠죠. 1년치의 소득을 날리는 정도니까요. 무리한 투자를 한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이야기한 연간 소득 1억 원에 분양권 30억 원치를 운용하는 부부를 봅시다. 집값이 3%만 흔들려도 1년치의 연간 소득이 사라지게 됩니다. 5에서 6%면 2년치 연간 소득이 날아가고 10%가 하락하면 3년치 연소득이 없어집니다. 위의 수치는 평균치입니다. 특정 지역, 특정 종목은 훨씬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서두르다가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내 가족의 삶은 얼마나 힘들어질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니 잘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유튜버,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님의 첫 번째 저서입니다. 저자는 20대에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투자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저자의 첫 번째 멘토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으며 부자가 되어보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0대 초반 대기업에 입사하여 월급의 90%를 저축하며 종잣돈을 모았고, 이후 소도시 아파트 갭 투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신혼생활도 월세집에서 살며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을 불려나갔고, 현재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자산가이자 투자 멘토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낭독해드린 1권은 기초편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자뿐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투자의 기본 원리와 투자 마인드를 일깨워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곧 2023년을 맞이할 지금은 미국의 긴축과 급격한 금리 상승 여파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듯한데요. 저자는 자신이 모은 종잣돈 4,600만 원으로 지방 소도시 아파트를 처음 매수했을 때도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며 모두가 뜯어 말렸었다고 회상합니다. 매물을 중개하는 중개사마저 만류하는 상황에서 저자는 정말 간절히 인생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투자를 계속해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단과 의지가 지금의 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이어나갔던 저자도 책 속에서 현실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자신의 연봉의 10배 정도의 자산을 사들이는 선까지는 안전한 투자이다. 하지만 그 이상을 투자하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싶다면 평범한 길을 걷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또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마인드라는 점 또한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삶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생각과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인드, 투자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인드를 확고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왜 전세보다 월세에 사는 것이 유리한지, 왜 청약에 올인하는 것만이 답이 아닌지, 대출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등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요소들과 투자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이 일본 부동산 시장을 따라갈 것인지, 인구 감소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우리나라의 부동산 환경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투자를 공부하고 실행하다 보면 기술적인 공부에 집중하게 될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를 다지는 일이 전부라는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시장을 버티고 기회로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었던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